최근에요. 정부에서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거셉니다. 특히 가장 논란인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 이건데 일단 주식 양도세가 뭐길래 이렇게 날린 거죠? 예, 주식을 이익을 보고 팔았을 때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양도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도 차익에 대한 내서 세금을 내는 건데 나는 주식을 사고 파는데 세금을 내본 적이 없는데 네. 차익에 대해서 이제 그럼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다 내는 건 아닙니다. 대주주라든지 특정 요건을 갖추신 분들에 한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이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김광석 교수님 네. 도대체 뭘 어떻게 바꾼다길래 이렇게 논란인 거죠? 네, 일단 세 가지 종류의 세제 개편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입니다. 대주주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르세요? 말 그대로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주주예요. 네. 근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럼 대주주예요. 많이 갖고 있다. 예. 근데 그 많이 갖고 있다라는 조건을 바꾸는 중인 겁니다. 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 네. 대주주. 그럼 50억을 갖고 있다 대주주. 이것을 바꾸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제시해 드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변경 전에는 50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50억 원 이상 있으면 대주주야. 그러니까 이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50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 기준이 된다라는 관점인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니까 더 많은 세금 부담이 있겠죠. 두 번째, 증권거래세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증권거래세율의 경우 예. 코스피 변경 전에는 0%였는데 변경 후에는 0.0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15%의 변경 전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했는데 네. 0.22%로 변경하겠다. 마지막 배당소득세입니다. 이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도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배당소득은 조건을 만족하면 당연히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최대 세율 35%로 제한하고 반면 감액배당분에 대해서는 대주주에게도 과세하겠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세제 개편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게 50억에서 10억으로 바뀌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물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미 투자자들 속칭 이분들의 분노가 상당해요. 그 세제 개편이 발표된 게 지난 금요일 8월 1일이었거든요. 이날 코스피 코스닥 4% 안팎 하락했습니다. 그야말로 폭락한 건데요. 사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하락할 수 있죠. 그런데 글로벌 증시 상황을 보자면 글로벌 증시는 그냥 뭐 별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증시만 왜 떨어졌을까? 그 특별한 점이 바로 세제 개편안 발표입니다. 네. 이렇게 증시가 폭락하고 나니까 바로 국민청원이 등장을 한 겁니다. 아, 저렇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청원이 등장을 하게 되면 예. 동의수가 5만 명 이상 모이면 국회 오. 상임 소관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해서 5만 명 넘기면 더 이상 모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14만 명 이상이 지금 동의를 하겠고요. 오후 4시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30일까지 이달 말까지 이제 청원을 받으면 아마 저 청원 숫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일주일 만에 14만 명이 모였다라는 건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많다라는 거고요. 각종 커뮤니티에 보면은 특히나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야, 이번 정부에서는 정말 믿고 주식 투자해도 된다. 네. 라는 그런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통수 맞았다. 역시 안 돼. 라는 약간 배신감을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반응까지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주식시장 무너지지 않게만 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라고 얘기하고요. 국장으로 오라고 했는데 미장이 훨씬 더 조건이 좋은데 왜 국장을 투자하겠니? 국내장. 맞습니다. 국내장이요. 자, 저렇게 누리꾼들이 부글부글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커져서 결국 여당도 일단 뭐 원점 재검토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사항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제 들리는 얘기들에 의하면 원점을 이제 재검토한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논란이냐라는 것을 본다라면 원래 이제 이 양도세,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2000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주주 기준이 100억이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점 낮아지면서 우리가 최근까지 이제 10억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50억으로 올려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걸 다시 10억으로 낮추자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반발을 나타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각 그 정부 부처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지금 여당 내에서는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고 네. 의견이 확실히 조율될 때까지 특정 얘기를 하지 말라라. 이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요동을 치니까 예. 지금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다라는 거죠. 일단 정부의 요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되는 것이지만 그 기준이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 자 이렇게 그럼 대주주 기준이 바뀌게 되면은 이 도대체 어떤 좀 문제들이 생기는 거길래 이렇게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고 나서는 건지 저희가 가상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를 한번 대입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커피를 줄이고 네 그래픽 띄워주시죠. 네, 커피를 줄이고 택시도 좀 이렇게 줄여가면서 뭐 좀 요새 잘 나간다 이런 뭐 한 K전자라는 주식의 한 종목에만 자, 이제 10년간 총 10억을 집중 투자했습니다. 네, 유승진 씨. 그런데 수년간 묵혀둔 종목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이게 시세 차익이 무려 4억 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옆자리에 있는 동료 A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3년 만에 해외 주식으로 똑같이 4억 원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 유승진 씨가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면서 미국장으로 한번 건너와 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두 케이스를 비교를 해보면 정말 제 동료 말대로 미국장이 국내장보다 세금을 덜 내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게 10억으로 낮아졌을 때를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지금 밝혀진 바로 이제 10억을 낮아진 상태로 놓고 본다라면 이제 4억의 이제 그 이익을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억을 이제 팔아서 여기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단 국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까지는 우리가 누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3억까지 이제 차익에 대해서는 20%를 내는 겁니다. 대주주가 됐기 때문에 20%를 내는 거고 초과 1억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또 지방세 10%가 추가되기 때문에 세금은 토탈리 4억 중에서 9,35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4억 중에서 9,350만 원이면 실효세율이 23.4%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네. 미국에서 이제 4억을 발생했다라고 본다라면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250만 원을 공제한 후에 네. 3억 9,750만 원에 대해서 22% 단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해야 될 세금은 8,745만 원이 되는 거죠. 똑같은 4억 수익이 한국과 미국에서 나타났는데 일단 현재 나온 대로 안대로 10억이 대주주가 되게 된다라면 네. 우리는 누진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600만 원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혹시 만약에 이게 지금 기존 안대로 50억으로 다시 되게 된다라면 요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10억을 기준으로 이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억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제 경우가 이제 60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모든 투자자에 대한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대주주로 만약에 본인이 지정이 되면 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가 됐을 때의 세금만 놓고 보자면요. 국장이 더 불리합니다. 우리 증시 투자자가요. 국내 주식은 양도 차익에 세금 붙고요. 대주주의 경우 배당 소득까지 중복 과세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식은 과세 기준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본 공제 있고요. 환차익 비과세되고요. 거래세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역사적인 그래프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구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이거 대주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인들은 상관없지만 큰 손들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유리한 구조가 돼버립니다. 아. 그러면 큰 손들이 국내 주식을 떠나겠죠, 주식시장을. 예.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이를 반영한 때문인지 시티그룹이 1일 날 글로벌 네. 거시 전략 관점과 투자 아이디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에 콕 집어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부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 비중 축소의 핵심 이유는 한국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요. 외국인 투자자 역시 예.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외국 투자은행에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우리 시장에서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 시장에 대한 매도를 늘려갈 수가 있다.
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이어지는 건데 아니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고 해요.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가 한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주식 K전자에 10년을 묻어두고 근데 한 10억 원을 묻어둔 겁니다. 제가. 그런데 2억 원의 이제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서 이제 이걸 매도하려고 한 거죠. 이제 매도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약간 세금이 꽤 나오는 것 같네 이러면서 좀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제 친구 B 씨는요. 서울 소형 아파트 한 채를 10억 원에 사들여서 보유를 해오다가 이제 이것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집값이 올라서 역시 한 2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생긴 거죠. 근데 이 B 씨는 세금을 확인해 보니 아니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2억을 번 셈인데 그러면 주식이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 경우는? 네,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이 부분 코멘트 드릴게요. 예. 굉장히 중요한데 현 정부가 여러분 기억에 남는 그 정책 공약이 뭡니까? 코스피 5천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코스피 5천을 만들까? 부동산 시장,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돈의 유입이 있지 않고 한국 주식으로 있어야 돼요. 또 한국 주식으로 유입이 있어야지 미국 주식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세법 개정과 상법 개정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네. 상법 개정은 나름 이 보일러를 트는 거예요. 따뜻하게 코스피를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세법 개정을 통해서 에어컨을 깜짝이 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일러도 틀고 에어컨도 트니까 증시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예. 답변을 드린다면 일단 보유자산 10억 원 똑같아요. 상장 주식 10억 원. 그러면 현행의 경우, 현재의 과정에서는 역시 대주주 요건에 부합되니까 세율을 22% 부과됩니다. 22%. 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승진 씨와 친구 B님을 비교를 해본다면 예. 상장 주식 10억 원, 그리고 서울 아파트 10억 원. 근데 수익이 2억 원이에요. 시세 차익이 2억 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과세 여부는 대주주가 되니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고 네. 세율은 22%를 적용받으니까 2억 원을 수익을 얻었지만 4,4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오. 근데 같은 조건에서 10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했고 네. 2억 원의 차익을 가졌습니다. 근데 1가구 1주택이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결과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같은 10억이면 네. 차라리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그럼 부동산으로 돈의 쏠림을 더 유도하는 정책인 거예요. 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이 세법 개정은 네.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다시 서울 부동산으로 돈의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내가 이 대주주 요건에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대주주들이 왜 한국 주식을 투자하느냐. 그러니까 한국 주식으로 돈의 쏠림이 없겠구나라는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쏠린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세금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목적과 방법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1가구 1주택에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기 때문에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의 하나 일환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 정부가 지수 5천원을 가게 된다라면 이러한 기조도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들로서 개편에 대한 방향에 대한 물꼬를 터야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게 된다라면 최대 80%까지 특별 공제까지도 받게 된다라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식은 장기 보유한다라고 해서 특별히 공제받는 건 없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하게 되면 공제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차제에 우리가 지수 5천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에 손을 만약에 대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제가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 모두 이제 쓴소리를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접니다. 한 종목을 굉장히 이제 믿고 이걸 꾸준히 또 사 모아온 겁니다. 그래서 수년간 한 10억을 투자를 해서 어느덧 이제 보니까 보유 금액이 12억 원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주가도 오르고 수익도 꽤 나니까 이제 전량 매도를 해보겠다 결심을 했는데 역시 또 세금 때문에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런데
좀 어마어마한 친구들이네요. 친구 CC가 옵니다. 자, 저와 똑같은 종목으로 이제 똑같은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사고 파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연말 기준 보유 금액을 그러니까 10억 원 미만으로 유지를 한 거죠. 그랬더니 과세를 피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란 기자님, 그러니까 저렇게 연말에 그러니까 주식을 팔면은 이게 그럼 세금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대주주만 아니면 그 해당 기준일에 보통 연말입니다. 연말에 대주주만 아니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유승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연말 기준으로 10억이 넘으니까 대주주로 딱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팔면은 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친구 CC 같은 경우는 연말 전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주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준일에 10억 원에 못 미치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네. 이 부분은 이후에 연초에 다시 삽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아니에요. 왜? 연말 기준으로 아니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뭐냐면 네. 단타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단타. 사실 주식 시장에 대한 예. 건전한 투자라고 하면 가치 있는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걸 바람직하다고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하면 팔아야 됩니다. 음. 투자 기간이 1년이 못 미쳐야지 이 해당 기준일에 대주주가 안 돼서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니까 네. 아니 주식 시장을 건전화시키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제는 단타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세제가 개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소위 속칭 그냥 단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시장에 있어서 오버행 이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예. 연말에 대주주가 안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팔고 사는 것이 현명한 어떻게 보면 처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에 개인 순매도가 대략 한 3조 1천억 원 정도 나왔고요. 2020년에도 한 1조 5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드렸던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나타나서 이걸 50억으로 끌어들이니까 이게 무려 4,600억으로 줄었습니다. 조 단위로도 나온 금액이 일단 조 이하로 떨어진 금액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주주가 얼마나 회피했느냐라는 물량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낼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우리가 10억에서 50억으로 옮겼을 때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역시 회피 물량들이 많이 나왔구나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정부가 세제 개편을 그럼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입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결국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움직임들이 있는데 법인세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 법인세 같은 경우 1%포인트를 올리겠다라는 것이 이제 부분들이고요. 이것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낮췄던 부분들을 우리가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현 정부의 이제 기조다라는 것들이고 증권거래세라는 것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거래를 내는 건데 네. 이건 근데 나라마다 다릅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양도 차익과 증권거래세를 둘 다 부과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종합과세라는 부분들과 증권거래세라는 부분들이 부딪히고 있는데 앞서 이제 교수님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3대 패키지 중에 증권거래세를 지금 올리겠다라는 것이 일단 정부의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제 아직 뭐 이건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여기저기서 안팎에서 거론되는 게 바로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자, 고란 기자님. 아직 이제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부동산 보유세 이거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아마 단기적으로는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게 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정책을 동원해서 집값 안정화에 쓰진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당장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길게 봤을 때는요. 부동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 보유세가요. 우리가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 너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는 게 보통 한
1%거든요. 자산가액 1%. 그런데 경신련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84제곱미터 국평이라고 하죠. 서울 아파트의 평균 보유 세율, 이거 실효세율로 따져보니까 시세 대비한 세금 이걸 따져보니까 2020년에 0.23%였어요. 22년에는 0.199%. 네. 게다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워낙 많이 감세를 하다 보니까 0.15%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마 스탠다드에 조금 필적할 정도로 약간 올려야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다른 세수 확봉 추정 방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수를 걷어들일지. 자, 세 번째는 바로 담배값 인상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압박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가 최근에 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때문이라는 건데, 자, 이 발언이 어떤 발언이고 이게 왜 그렇게 좀 추정이 되는 거죠? 이 정 장관이요 인사청문회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담배 가격 정책을 통해 네. 담배 소비 및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정체 상태에 있다. 그래서 가격 및 비가격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격 점검과 네. 보완이 필요하다. 사실 담배값을 올리는 건요 단순하게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국민 건강 증진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요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을 올렸거든요. 근데 흡연율이 단번에 30% 정도 줄었어요. 담배 판매 그 매출액이. 그런데 세수는 3.4조가 더 거쳤습니다. 값을 네. 올렸으니까요. 이렇게 값을 올리면 국민 건강 증진과 세수 확보라는 동시에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사람이 가격에 적응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른바 가격에 이미 다 적응이 돼서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안 되고 흡연율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나 OECD 평균으로 보자면 담배값이 10,000원입니다. 그 수준까지는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세 분과 함께 세제 개편 논란의 핵심 쟁점들 한번 짚어봤습니다.